북 41대니 로드리게 자본주의 새 판짜기. 경제의 세계화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데니 로드릭. 현대에 주목받는 경제학자로 국적은 튀르키예지만 주 활동 무대는 미국이다. 세계화와 경제 발전에 관한 독창적이고 예지력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정치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2년 세계개발환경연구소에서 수여하는 레온티 F상을, 2007년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가 수여하는 제일의 엘버트 허시먼상을 수상했다. 1999년 세계화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회담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별반 달라질 것은 없어 보였다.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 제기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세계 각국 정부는 무역 장벽과 국가 간 거래 비용을 없애는 것이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했다. 결국 세계가 대규모 단일 시장에 가까워진다면 모두 이득을 보리란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었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했고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세계화주의자를 사악한 별종이라 부르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반세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데니 로드릭이 그의 책 자본주의 새 판짜기에서 언급한 국가 주권과 세계화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자본주의 새 판짜기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전인 2011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예지력 있는 분석만큼 지금도 훌륭한 길잡이로 작용한다. 무역 정책과 자본시장 세계화 움직임을 국내 정치와 분리해서 시행할 수 없다는 로드릭의 견해는 그 유명한 트릴레마 이론을 낳았다. 이 이론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로드릭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세계화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국이 부와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각국 정부는 자국의 가치, 법, 제도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정치인은 무역과 개방의 편익을 알릴 책임이 있다. 성공한 세계화 사례, 브레튼 우즈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한 사람으로 흔히 미국의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꼽힌다. 두 사람은 무역을 촉진할 개방형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다만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리라는 것도 잘 알았다. 화이트와 케인스가 참여한 1994년 브레튼 우즈 체제는 자유무역보다 완전 고용, 국가 경제 성장, 사회보험, 복지 제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가장 큰 혁신은 다자주의였다. 이는 세계은행, IMF,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트 같은 전담 기구를 통해 국제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접근법이다. 다자주의 전담 기구가 개별 국가의 노골적인 패권 행사나 제국주의의 통치를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당시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지원과 보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비차별적이며 모든 나라를 대표하고 돕는다는 취지를 띄었다. 실제로 가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수많은 관세를 없애도록 함으로써 1947년에서 1990년 사이 세계 무역이 연평균 7%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농업 관세, 서비스 직물, 의류는 제외되고 반덤핑 관행과 관련해서는 허점이 많았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올린 것이다. 각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촉진한 자유는 여러 종류의 자본주의를 낳았다. 프랑스의 계획제도, 스웨덴의 복지제도, 독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전통산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수출제도 등 각국은 그러한 체제 안에서 자국에 맞는 세금제도, 복지정책, 노동시장 법규를 고안할 여지가 있었다. 로드릭이 보기에 브레튼 우즈 체제는 완전한 국가 주권을 허용하면서도 최악의 국가 간 보호주의 장벽을 거둬냈다는 점에서 가벼운 맛의 세계화에 가까웠다. 그 후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 결과는 성공이었다. 초세계화 WTO 시대.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통화 문제가 부각되자 세계화와 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 가트가 WTO로 대체된 1995년에 이르러서는 주안점이 각국의 우선 과제에서 초세계화로 옮겨갔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가트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으니 한층 더 자유화하면, 즉 무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금융의 국제 거래 비용을 없앴다면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논리가 깔려 있었다. 공산주의의 몰락 역시 정부가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악이라는 믿음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대기업은 이념적 승리의 편승에 세울리나
노조 권한 축소,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다. 자유무역의 방해물은 무조건 없어져야 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농업과 서비스도 새로운 WTO 협정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WTO 체제의 염증을 느꼈다. 1999년 시애틀 회담이 열릴 때까지 WTO는 세계화 반대 진영에 의해 근로 기준과 환경 기준의 해체를 조장하는 기구이며 개도국 착취와 대기업 보호를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제의 한 부분이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세계화가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개도국 제품 수입 규모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감안할 때 2배 증가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개도국의 임금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제조업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무수한 일자리가 증발해버렸다. 미국의 두 경제학자 볼프강 스톨퍼와 폴 A. 세뮤얼슨이 1941년 내놓은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는 저임금 국가와의 무역이 고임금 국가의 근로자에게 타격을 입힌다는 예측으로 유명한데 그러한 예측이 실현된 셈이다. 각국의 세계시장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무역협정을 좌지우지하던 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한 조치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와 세계화 불편한 진실. 통화 안정성을 위한 워싱턴 합의는 시장 및 금융 자유화와 결합되어 1980년에서 1990년대 일종의 종교가 되었고 개도국의 정책 이반자들을 신도로 거느렸다. 추종자들은 아시아의 호랑이들과 중국이 수용한 혼합형 실용주의 대신 세계 경제에 대한 개방을 받아들였다. 국가 개입을 주장하거나 수입 대체 산업화로 알려진 전통적인 발전 방식을 추진하기만 해도 골수 보호주의자 취급을 받았다. 세계화는 신성 불가침 영역이 되었다. 그런데 연구 자료를 보면 다르다. 세계은행이 일본의 기금을 받아 1993년에 낸 자체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 경제 성장과 공공정책 이스트 에이전 미러컬 에커나믹 크로스 언드 퍼블릭 팔러시에 따르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수입품을 자국산 제품을 대체하여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세계 경제에서 활약하는 수출국이 되었다고 한다. 홍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었다. 로드릭은 지난 20년간 중국과 인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새로운 세계화 질서가 아니라 브레튼 우즈 질서를 따랐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두 나라는 무역과 금융을 외국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으며 국유 기업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단행하는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호주의를 유지했다. 로드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유는 이때쯤 견고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다른 나라와 균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산업 정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관세가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세계화를 완전히 수용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각국은 같은 시기에 소폭의 경제 성장이나 심지어 성장 정체를 경험했다. 금융 세계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동성. 1997년 IMF는 개도국의 자본 개정 자유화를 추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도국은 갑작스러운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선호해도 함머니가 유입되어 자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IMF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저축 자본이 전에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그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놀랍게도 아시아 외환위기가 전개되던 바로 시점에 나왔다. 1996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은 12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 그런데 이듬해 모두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몇 달 전만 해도 IMF가 이들 국가의 건전한 경제 지표를 떠들어댔기에 시장이 과잉 반응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IMF와 미국 재무부는 그 후 몇 년에 걸쳐 개도국의 외국 자본 제한 조치의 철폐를 요구했고 심지어 이를 무역협정 조항에 명시하라고까지 했다. 변동 환율은 안전 밸브 역할을 하기는커녕 불안 정성의 근원이 되었다. 외환 딜러와 투기꾼이 파운드, 링기트, 바트의 변동으로 손쉽게 이득을 취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한층 더 커졌다. 2007년 1일 외환 거래 규모는 3조 2천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 실물 재화와 서비스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 이를 감안하면 각국 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로로 나아가기란 어려웠다. 로드릭은 세계 경제가 금융 자유화와 자본 이동성이 크게 확대된 198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률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브레튼 우주 체제, 즉 각국의 자본 통제, 외국인 금융 투자와 투기의 제한, 국내 경제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던 시대에 달성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자본 통제가 없는 세계는 국가들에 있어 징벌이라고도 한다. 시장과 투기꾼에 의해 처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원하는 바와 시장이 원하는 바가 같을까? 로드릭에 의하면 경제 세계화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때는 2007년에서 2008년이다. 아시아 각국과 중동 산유국의 막대한 저축은 높은 수익률이 나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미국의 부동산 증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러한 자본 유입은 무분별한 대출과 주택시장의 폭등 및 폭락을 일으켰다. 그러나 금융 세계화와 재무제표 국가 간 공유 때문에 사태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금융 세계화를 적극 환영해왔고 금융 세계화가 불러온 불확실성과 위험은 외면했다. 세계화의 정치적 트릴레마. 로드릭은 민주주의, 민족차별주의, 경제 세계화라는 목표가 나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세계 경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화 방향으로 이동하면 노동법, 환경기준, 사회복지 같은 국내 정책에 대한 자주권이 약화되는 등 대가가 따른다. 민주주의가 주요 목표라면 국민 국가와 세계 경제 통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로드릭은 초세계화가 민족 자결주의나 사회적 합의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가가 고립을 택하거나 어떤 종류의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보다 국민 국가의 민주주의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노선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는 국제적인 질서의 장막을 얇게 유지하여 국민 국가 정부가 운신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세계화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편 세계화에 따른 상당한 경제 편익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극대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세계화가 필요하다. 로드릭은 국민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며 글로벌 코먼스 세계 공공재를 지키려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1차적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각국의 정책, 이러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안에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의 공공재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 국가는 자국의 우선 과제를 따라가야 한다. 이는 편협한 지역주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현실을 존중하라는 제안으로 로드릭은 초국가적인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초세계화를 저지하는 민주주의.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화 이전에 발표한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국제자본이 각국의 자유무역, 자유자본시장, 작은 정부를 강조하기 위해 황금 구석복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황금 구석복을 입은 나라의 경제는 성장하고 정치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드릭은 세계화가 국내 정치와 충돌하면 똑똑한 자본은 정치 쪽에 돈을 건다고 주장한다. 흔히 완전한 세계화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무지하고 편협한 것으로 세계화주의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편견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러한 역학구도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도시에 거주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잘 사는 전문가들은 영국이 경제 독립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합당한 이유를 수천 개나 읊어댔다.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곳이었다면 엘리트가 승리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초세계화주의자의 꿈을 저지했다. 로드릭은 국제무역과 개방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며 정치인들은 이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현실적이고 역사적으로 입증되며 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세계는 단순히 큰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 관습, 법률, 가치관이 복잡하게 짜여있는 테피스트리다. 시장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국가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되며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 확대는 정부의 확대도 요구한다. 단지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위험과 불안정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북 41대니 로드릭의 자본주의 새 판짜기였습니다.